천무만 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당연히 완벽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완전 패키지가 아닌 상태로 들여오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한에 얼어붙는 유압, 강풍에 흔들리는 크레인, 연달아 터지는 안전사고. 마지막엔 탄약 공급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폴란드에 도착한 건 한국인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걸 뒤집는 7분의 리매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지나 노박입니다. 하지만 부대원들은 모두 저를 카샤라고 불러요. 폴란드 육군 포병 대위죠. 북동부 합동훈련구역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포대의 운용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동북부 수발키 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NATO의 최전방이자 유럽 안보의 핵심 지역이에요. 발틱해 연안의 차가운 바람이 훈련장을 가로질러 불어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죠. 이런 환경에서 15년간 포병으로 복무해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21살의 젊은 소위였어요. 그때만 해도 포병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포탄을 멀리 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포병은 과학입니다. 기상 데이터, 탄도 계산, 목표 분석까지 모든 게 수학과 물리학의 영역이에요. 바람의 방향과 속도, 온도와 습도,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천무 같은 정밀 유도 로켓은 더욱 그렇습니다. GPS 좌표를 입력하면 80km 떨어진 목표를 10m 오차 내로 타격할 수 있어요. 과거 소련제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확도죠. 하지만 이런 정밀함에는 그만큼 까다로운 운용 조건이 따라옵니다. 15년 전 19살 때 입대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당시 폴란드는 EU와 NATO 가입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시대였어요. 소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다시 불안해졌어요. 동쪽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고개를 들고 있고 폴란드는 다시 한번 유럽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나라만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도 모든 포대원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2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막내는 19살이고 최고령은 37살입니다. 모두 각자의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병이라는 직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확성과 기술이 생명을 좌우하는 분야였거든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으로 승부하는 곳이었죠. 탄도 계산, 기상 보정, 목표 좌표까지 모든 게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한 발의 계산 오류가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아군과 적군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몇 도의 각도 차이, 몇 초의 신관 설정 오류가 동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15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건이 있어요. 아무리 정확한 계산이라도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포병은 대형 장비를 다루는 위험한 직종입니다. 6톤짜리 로켓 포드, 수십 톤의 발사기, 고압 유압 시스템까지요. 실수 한 번이 생명과 직결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작전 성공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람이 먼저예요. 이건 제가 15년 동안 지켜온 신념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겨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하 15도의 야간 훈련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군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깨닫게 해준 밤이었어요. 12월 중순이었어요. 겨울 연합훈련 기간이었죠. 미군과 독일군까지 참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새로 도입한 천무 시스템의 성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자리였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폴란드는 2022년부터 K239 천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호마르케이라고 부르죠. 총 288기를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발사기는 도착했지만 전용 제장 전차인 ASVK는
아직 모든 포대에 배치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저희 이번 포대는 불운했습니다. 제장전차 한 대가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수리에 들어간 거예요. 부품 공급 문제로 수리에만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일반 크레인과 포크리프트를 사용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안전 기준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겨울 훈련은 더욱 위험했어요. 훈련장 곳곳에 설치된 조명탑이 눈보라를 뚫고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발밑에서는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부서졌죠.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올 정도로 추웠지만 저희는 연속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참관단 규모가 상당했어요. 국방부 차관님부터 시작해서 합참작전부장님, 그리고 외국 참관단까지요. NATO 동맹국들이 폴란드의 새로운 화력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천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80km밖에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죠. GPS 유도 방식으로 오차 범위가 10m 이내입니다. 과거 소련제 카투샤나 구형 MLRS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죠. 한 발 한 발이 스마트 무기나 다름없어요. 적의 레이더 기지, 지휘소, 보급 창고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밀함 덕분에 부수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민간인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걸요. 특히 재장전 체계가 그랬습니다. 발사기는 21세기인데 재장전은 아직 20세기였거든요. 오후 8시 30분이었어요. 첫 번째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고 참관단에서도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장전 단계에서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새벽 6시 브리핑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밤새 4시간 동안 데이터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들어서니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어젯밤 훈련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도 많았죠. 연대장님까지 오셨거든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제 손에 든 4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숫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재장전 지연 시간, 안전정지 횟수, 목표 달성률까지요. 모든 게 기준치를 밑돌았어요. 특히 이번 포대의 성과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헬멧캠 영상부터 시작해서 장비 센서, 로그, 작업자 생체 신호, GPS 이동 궤적까지였어요. 객관적 사실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변명이나 추측이 아니라 측정된 데이터로 말이에요. 참모장님이 찬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재장전 지연 시간 22분. 안전정지 횟수 2회. 계획 대비 사격 완료율 67%.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현실을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천무 시스템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거리 80km에 CEP 오차 10m 이내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죠. 하지만 재장전 시스템은 여전히 과도기 상태였어요. 우리 포대는 전용 재장전차인 ASVK가 배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포대의 재장전차가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가동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에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일반 크레인과 포크리프트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혹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도 부족했어요. 제조사에서는 영하 30도까지 정상 작동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하 15도만 돼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였죠. 참모장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카샤 대위, 현장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어요. 15년간의 포병 경험을 총동원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노트북과 함께 USB에 담은 영상 자료까지 모든 걸 정리해왔거든요. 밤새 3시간 동안 편집한 결과물이었어요. 프로젝터의 첫 번째 화면이 떴어요. 재장전차의 유압 시스템 온도 그래프였죠.
시간축에 따라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어젯밤 이번 제장 전차의 유압 시스템이 오후 8시 45분경 결함을 일으켰습니다. 영하 15도 환경에서 유압류 점성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펌프 효율이 60%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헬멧캠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이었어요. 작업자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6톤짜리 로켓 포드를 임시 크레인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강풍에 몸이 휘청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병사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평소 7분이면 끝날 작업이 20분 넘게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조달부에서 나온 김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50대 초반의 관료였는데 항상 예산 효율성부터 따지는 분이었습니다. 국산 보조 장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과 기술 자립 차원에서도 그게 맞죠. 저는 다음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작업자들의 생체 신호 모니터링 결과였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한 실시간 데이터였죠. 작업자 심박수 기록을 보세요. 평상시 80에서 최고 1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극한 스트레스 상황을 의미해요. 혈압도 급격히 상승했고요. 화면에 실시간 생체 신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생생했죠. 마치 응급실 환자의 심전도 같았습니다. 측풍 데이터도 보여줬어요.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측풍 각도 17도, 순간 최대 풍속 22m 상황에서 포드 교체 작업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크레인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세요. 헬멧캠 오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쇳소리가 바람소리와 섞여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6톤짜리 로켓 포드가 30cm씩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안전 기준인 5cm를 6배나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김 대령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GPS 궤적 데이터도 제시했어요. 위성 위치 추적으로 작업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정상적인 재장전 상황에서는 작업자 2명이 발사기 주변 5m 반경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6명이 20m 범위를 계속 뛰어다녔어요. 효율성이 12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비용 분석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인력 투입 비용만 계산해도 정상 운용 대비 6배가 들었어요. 게다가 안전사고 위험까지 고려하면 이게 과연 경제적일까요? 그때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소령이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어요. 한국 측에서 패키지 운용 시연을 제안했다는군요. 제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패키지 운용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혹한과 강풍 조건에서 한국의 완전 시스템으로 시연을 해보자는 제안이에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고 위험 로그였죠. 크레인 흔들림 정도, 모터 온도 변화, 인력 피로도, 심지어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이상 징후까지 기록한 거였습니다. 연대장님이 처음 입을 여셨어요. 대위, 해결책이 있다고 보나? 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모장님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비교 시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대원들과 함께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유아포스부터 시작해서 전기 개통, 안전장치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부사수 토마시가 물었어요. 대위님, 정말 달라질까요? 달라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달라지게 만들어야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온 교관 박지훈 씨의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이번엔 국방부 차관님까지 참석하셨거든요. 한국군 교관단 3명과 기술진 2명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배치부터 평소와 달랐어요. 디귿자형으로 테이블을 배치해서 모든 참석자가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통역관도 2명이나 왔어요. 이번 브리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죠.
박지훈 교관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25년간 포병 분야에서 일했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달랐어요. 유압 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현장 정비 전문가까지요. 이 정도 규모의 팀이 온다는 건 한국 측도 이번 시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지훈 교관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천문은 창입니다. 하지만 재장전차는 리듬이에요. 레이저 포인터를 들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죠. 화면에 나타난 건 체계적인 절차도였어요. 각 단계마다 정확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고 안전 체크 포인트도 명시되어 있었죠. 마치 오케스트라 악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포드 교체는 7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하면 안 되죠. 안전하면서도 일정한 템포를 유지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장비의 성능만 생각했는데 전체 시스템의 조화를 놓쳤던 거예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박 교관님, 리듬이 깨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공백이 생기는 거죠. 적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는 셈이에요. 박지훈 교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훈련 영상이었는데 눈 내리는 야간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주일 전에 겪었던 상황과 똑같았죠. 이건 작년 겨울 강원도 포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하 18도, 초속 12m의 측풍 상황이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2명의 작업자가 척척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풍에도 불구하고 재장전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제일 놀라운 건 작업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무게 6톤의 로켓 포드를 다루는데도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작업 환경이 우리와 정말 비슷하네요. 네, 한국도 겨울이 혹독해요. 특히 접경 지역은 폴란드 못지않게 춥거든요. 그때 산업계에서 나온 로비스트가 끼어들었어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내 모듈로도 충분히 10분대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굳이 외국 장비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기술 자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을 먼저 확보한 후에 현지화를 추진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추상적인 논의를 들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어와 비 동일 조건으로 검증해보죠. 야간과 한기, 강풍까지 포함해서요.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차관님까지 저를 주목하고 계셨죠. 안전거리와 시간, 인력 투입, 심지어 작업자 피로도까지 모든 걸 수치로 비교해봅시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이에요. 박지훈 교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훌륭한 제안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을 원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도 말보다는 실제 성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국방차관이 회의실 뒤에서 말했습니다. 시범 운용을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단, 안전사고는 절대 없어야 해요. 종이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죠.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감과 긴장이 공존했거든요. 드디어 같은 조건에서 정정당당하게 비교할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게 단순히 절차 확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죠? 맞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예요. 템포는 빠르되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죠. 박지훈 교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포병 운용 철학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전투력이 나옵니다. 레이저 포인터 빛이 화면을 가리키며 춤췄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기준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박지훈 교관이 저에게 따로 말했어요. 대위님, 현장을 정말 잘 아시는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이에요. 추측이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사람을 지킬 수 없거든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됩니다.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시험이 단순한 장비 비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사람을 지키는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엇보다 한국 교관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자신감이었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시범 운용 이틀 전이었어요. 갑자기 보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통신병이 급히 달려와서 무전기를 건네줬어요. 상급 부대 작전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가 우선입니다. 기술 자립이 더 중요하다는 상부 판단이에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안전보다 정치가 앞서는 현실이 답답했거든요. 포대원들의 생명보다 업체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는 포대원들이 여전히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 젊은 병사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모른 채로요. 정치적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로비를 벌인 거였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죠. 물론 기술 자립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안전이 담보로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산 기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요. 굳이 외국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안전사고 위험도, 작업 효율성, 인력 투입 비용까지요. 모든 수치가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포대는 여전히 임시체계로 훈련을 계속해야 했어요. 이번 제장전차 한 대는 아직 수리 중이었고 나머지 장비들도 혹한에 시달리고 있었죠. 부품 교체는 최소 일주일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체 간부 회의가 있었어요. 연대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연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부에서는 국내 업체 우선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외국 장비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참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작전과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방산업체 생태계 보호가 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단기적 효율성보다는 장기적 자립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해는 됐어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방산업체를 키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안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부사수 토마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샤 대위님,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틀 후면 연합 실사격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미군과 독일군도 참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장비 결함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팀 시연이 취소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정치적 결정이야. 아쉽네요.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같은 조건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조용히 비상 플랜을 재점검했어요. 사격 중지 기준부터 시작해서 후퇴거리, 비상 신호 체계까지요.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비상 절차 매뉴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기상 조건별 안전 기준, 장비 결함 시 대응 절차, 의료진 접촉 방법까지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비반장 코발스키에게 물었어요. 이번 재장전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압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영하 15도가 예보된 상황에서 유압 시스템 고장은 거의 확실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포대원들과 특별 안전 브리핑을 실시했어요.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토마시가 질문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다.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고 명예보다 생명이 우선이야.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정치와 자존심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요. 포대원들은 매일 위험을 감수하며 훈련하는데 정작 의사결정권자들은 안전한 사무실에서 서류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이에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포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 1순위였거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48시간 후 연합 실사격입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했어요. 서랍에서 비상 연락망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의료진, 정비팀, 상급 부대 연락처까지요. 전화번호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훑어봤어요. 안전기준, 후퇴거리, 비상 연락망까지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완벽해야만 했어요. 긴 무전음이 막사를 채웠어요. 야간 점호 시간이었죠.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에서는 절대로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날씨가 어떨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현장에서는 현실이 우선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요. 연합 실사격 당일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상 상황을 확인했는데 최악이었죠.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하 15도의 밤이었거든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기상반의 보고였어요. 현재 측풍 초속 18m. 체감온도 영하 22도입니다. 저는 부대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추위 때문에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글을 쓴 병사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이런 날씨에도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안전기준은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임시장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오후 5시 장비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정비반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대위님, 이번 재장전차 유압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하 8도까지 내려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유압류가 얼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임시 크레인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참관단이 도착했어요. 미군 장성 2명, 독일군 대령 1명, 그리고 우리 합참 관계자들까지요. 총 20여 명의 참관단이었습니다. 모두들 두터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추위에 움츠러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참관단에게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현재 이번 포대는 재장전차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임시 장비를 사용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미군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저녁 8시 사격이 시작됐어요. 1번과 3번 포대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재장전도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2번 포대였습니다. 첫 번째 사격은 성공했어요. 80km 떨어진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죠. 하지만 재장전 단계에서 예상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무전기에서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대장님, 이번 재장전차 유압 시스템 완전 다운됐습니다.
강풍과 혹한을 견디지 못한 거죠. 유압 펌프가 얼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임시 크레인에 의존해야 했어요. 임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안전거리 확보 후에 진행하세요. 저는 즉시 지시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졌어요. 측풍이 초속 20m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크레인이 측풍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6톤짜리 로켓 포드가 미세하게 스윙하더라고요. 체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섞여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단단히 고정하고 작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강풍 때문에 포드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재장전이 끝났을 시간이었어요. 미군과 독일군 참관단에서도 무슨 일인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대원들이 눈밭을 사각사각 밟으며 후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명의 병사들이 제 명령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상급 부대에서 무전이 왔어요. 카샤 대위, 상황 보고하세요. 이번 포대 사격 불가. 재장전차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임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인원 안전 확보 완료.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대답했어요. 사람을 먼저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30분 후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다친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경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혹한과 강풍이 계속되는 한 작업 재개는 불가능했어요. 참관단 중 미군 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독일군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지휘관의 결단을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으로 때우는 체계는 결국 파국을 맞는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도요.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부사수가 말했어요. 대위님, 옳은 결정이었어요. 계속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군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은 피해야 하죠. 그날 밤 폴란드 전체가 그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안전 우선 결정이 화제가 됐거든요. 상황 종료 직후였어요. 저는 즉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부사수와 정보통신병에게 지시했습니다. 헬멧캠 영상 전부 수집하세요. 장비 토크로그와 GPS 궤적도 빠뜨리지 말고요.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말이에요. 추측이나 변명이 아니라 측정된 현실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모니터에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어요. 온도, 습도, 풍속, 유압 압력, 모터 토크까지요. 모든 게 한눈에 보이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그래프는 재장전 소요 시간이었습니다. 재장전 소요 시간 22분 40초. 전용 재장전차 정상 작동 시 예상 시간은 7분 내였어요.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 거죠. 이게 바로 임시 체계의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자 생체 신호였어요. 작업자 심박수 변화를 보니 평균 85에서 최고 155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극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는 증거였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한 생체 신호 데이터였습니다.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줬어요. 마치 응급실 환자의 심전도 같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장비 모니터링 데이터도 분석했어요. 측풍 각도 18도. 크레인 흔들림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cm. 안전 기준 10cm를 3배나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에서는 6톤짜리 포드가 흉기나 다름없었어요. GPS 궤적은 더 생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했는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점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뻗어 있었어요. 온도 그래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압류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점성이 급격히 증가한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때부터 펌프 효율이 60%까지 떨어진 거였죠. 이 모든 걸 정리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완벽한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해야 했거든요. 오전 9시 부사령관님이 회의실에 들어오셨어요.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카샤 대위, 브리핑 시작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헬멧캠으로 찍은 현장 상황이었죠. 강풍 소리와 함께 작업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포드가 위험하게 스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업자들이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강풍으로 인한 크레인 흔들림이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시간축과 함께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압류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점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펌프 효율이 60%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 화면은 GPS 궤적 데이터였습니다. 작업자들의 이동 패턴이 복잡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정상 재장전 시에는 작업자 2명이 5m 반경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6명이 20m 범위를 계속 뛰어다녔어요.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작업자 심박수가 평상시 85에서 최고 1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극한 스트레스 상황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해요. 부사령관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죠.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오직 프로젝터 펜 소리만 들렸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부사령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은 조건으로 리매치를 진행합니다. 한국 장비 투입을 승인하겠습니다. 짧고 명확한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국팀과 공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대위님, 정말 철저하시네요. 이런 데이터 분석은 처음 봅니다. 현장에서는 추측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사실만이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날 밤 포대원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토마시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무언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데이터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도 더 강해졌고요. 컴퓨터에서 UI음이 울리며 마지막 그래프가 완성됐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데이터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도요. 드디어 리매치 날이 왔어요. 한국에서 전용 제장 전차가 도착한 지 3일 만이었죠.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강풍, 동일한 결빙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온도 비슷했어요. 영하 16도였거든요. 한국팀은 3일 동안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폴란드의 혹한 환경에 맞춰 장비를 세팅하고 현지 포대원들과 교육도 병행했어요. 박지훈 교관의 지휘하에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7시 최종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님뿐만 아니라 합참 작전부장님까지 참관하셨습니다. 미군과 독일군 참관단도 다시 왔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박지훈 교관이 확인했어요. 한국 전용 제장전차 투입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허세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여유였습니다. 3일 동안의 현지 적응 훈련 결과였죠.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오후 8시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모든 팀 준비 완료. 타이머 가동합니다.
한국 제장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유압 작동음이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지난번 임시 크레인의 덜컹거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강풍은 여전했어요. 측풍이 초속 17m였습니다. 하지만 제장전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게 중심이 낮고 안정성이 뛰어났거든요. 한국 기술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포드 분리 시작. 크레인 암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사용한 포드를 들어올렸습니다. 바람이 강했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정밀한 유압 제어 시스템 덕분이었죠. 포드 분리 완료. 소요시간 2분 15초. 이미 놀라운 속도였어요. 지난번에는 포드 분리만 10분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신규 포드 장착 시작. 새로운 포드가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강풍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작업자들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포드 장착 완료. 고정 및 점검 진행. 각 단계마다 2번씩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빠르면서도 안전했어요.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식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완료. 소요시간 7분 12초.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22분이 걸렸던 작업이 7분 만에 끝난 거예요. 3분의 1 시간으로 단축된 거죠. 그것도 같은 조건에서 말이에요. 박지훈 교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체크리스트와 템포 관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어요. 작업자들이 절차에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안전 체크는 여전히 철저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져도 안전 절차는 절대 생략하지 않았어요. 완료. 소요시간 6분 58초. 두 번째 사이클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인력 투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인력 투입이었어요. 2명이면 충분했거든요. 이전에는 6명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훨씬 안전하게요.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생체 신호 모니터링 결과도 확인했어요. 안전경보 영회. 작업자 스트레스 지수도 정상 범위네요. 심박수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어요. 극도로 스트레스 받던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죠.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포대가 연속 사격 템포를 회복했어요. 사격선에 공백이 없었죠. 1번과 3번 포대와 완벽하게 동조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전장의 리듬입니다. 유압 작동음이 슉하고 부드럽게 울렸어요. 타이머 비프음과 함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었죠. 기계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포탄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하는 발사음과 쿵하는 착탄음이요. 80km 떨어진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참관단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미군 준장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인크레더블. 이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독일군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준비됐습니다. 정교한 리듬이 포대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박지훈 교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대위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덜 다치는 전장이 가능하다는 걸요. 기술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포대원들과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환한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토마시가 말했어요. 대위님, 이제 정말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리매치 성공 한 달 후였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죠. 재장전 시스템도 안정화되었고 포대원들의 사기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3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주간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조달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조달부 김 대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샤 대위, 중요한 통보가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239탄약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재장전 시스템은 완벽해졌는데 정작 탄약이 없다니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로켓 포드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1년이요? 그럼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포대원들의 숙련도 유지도 어려워질 거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탄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유럽 전체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55포탄뿐만 아니라 MLRS용 로켓까지 공급난이 심각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들면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였죠.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부, 조달청, 그리고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조달청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CGR-80 로켓은 훈련용으로 3개월 분량밖에 없습니다. 실전용까지 포함해도 6개월이 한계예요. 6개월 분량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였어요. 월 2회 실사격 훈련을 기준으로 하면 금세 떨어질 분량이었거든요. 그때 국내 업체들이 졸속 현지화를 제안했어요. 한 업체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국산 기술로 로켓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CGR-80 스펙과 90% 호환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90% 호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로켓은 100% 완벽해야 하는 무기예요. 90%로는 부족했습니다. 시험 평가는 언제 진행하시나요? 이미 1차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업체 관계자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성급한 국산화가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품질 보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제 기준에 맞춰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했거든요. 2주 후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험관의 보고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부분 불발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24발 중 3발이 불발이었고 추진력 편차도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불발률 12.5%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로켓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추진력 편차였어요. 일정하지 않은 추진력은 정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0km를 날아가는 동안 조금의 오차라도 목표에서 수백 미터씩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업체 관계자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추진제 배합을 조정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문제는 타협할 수 없었거든요. 전량 재검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업체 관계자가 항의했습니다. 과도한 기준 적용 아닙니까?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오차는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발탄이 발사기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포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량 재검 판정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재검에만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대원들의 숙련도는 계속 떨어질 테고요. 조달청에서 임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훈련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실탄 훈련은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훈련탄과 실탄은 무게와 탄도 특성이 다르거든요. 실탄 훈련 없이는 실전 능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관님께 직접 보고했어요. 신뢰는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공정 시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겠군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차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지 확인의 필요성에 공감하신 거였죠. 제가 시찰단 팀장을 맡겠습니다. 승인합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오세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시찰 계획을 세웠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부터 생산 공정, 검사 절차까지 모든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기술 검증이었거든요. 시찰단 구성도 신중하게 했어요. 포병 전문가, 화학 엔지니어, 품질 관리 전문가까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발했습니다. 총 5명의 시찰단이었어요. 시찰 체크리스트도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료 관리부터 시작해서 배합, 성형, 검사,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부분에 중점을 뒀어요. 불발률을 줄이려면 어떤 공정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추진제 배합부터 시작해서 점화 시스템까지 모든 걸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한국행이 확정됐다는 연락이었죠. 보고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안전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공급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반드시 해내야 했어요. 포대원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 능력이 모두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이번에도 데이터와 사실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여권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진실을 찾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이에요. 로켓 한 발 한 발이 소중한 거니까요. 우리 포대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국 로켓 공장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첨단 산업단지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공장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클린룸용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치 반도체 공장에 온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는 곳이라니요. 한국 엔지니어 이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4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죠. 추진제 믹싱부터 시작해서 캐스팅, 큐어링, 비파괴 검사까지 모든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룸 공조음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로켓이라면 믿을만 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추진제 배합실이었어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정확한 비율로 원료를 배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개입하지 않았어요. 배합 정확도가 99.8%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죠. 각 로켓마다 시리얼 번호와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전 공정이 추적 가능했거든요. 어떤 원료를 언제 사용했는지, 누가 작업했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품질 추적성이 완벽하네요. 고객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한 발의 로켓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실이었어요. 완성된 로켓을 하나하나 촬영해서 내부 결함을 찾아내는 곳이었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내부 크랙 0.1까지 탐지합니다. 통과 기준은 매우 엄격해요. 엑스레이 장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완벽한 로켓이 통과하는 소리였죠. 불합격 제품은 즉시 별도 보관되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어요. 동적 밸런싱 테스트실도 인상적이었어요. 회전하는 로켓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전 불균형을 사전에 체크합니다.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죠.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품질 보증이 확실했고 담당자들의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든 로켓이라면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또 질문했어요. 환경시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까지. 습도와 충격 테스트도 포함돼요. 박지훈 교관과 함께 폴란드형 운용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했어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했죠. 폴란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이었습니다.
혹한 운용 체크리스트부터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영하 30도까지 고려해서 설계하죠. 박지훈 교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폴란드 기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화까지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포장과 운송 기준까지 세밀하게 정했어요. 습도 60% 이하, 온도 변화폭 5도 이하, 충격 삼지 이하까지요. 모든 걸 고려했거든요. 품질 보증서에는 모든 시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서명하는 펜 소리가 또렷했어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였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이 부장이 저를 품질관리실로 안내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벽면 가득히 인증서와 상장이 걸려 있었어요. 국제 품질 인증부터 고객사 감사 결과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전 세계 고객사 대상으로 품질 감사를 받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적합 사항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만든 로켓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요. 숫자와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귀국 후 재평가 훈련을 실시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로켓으로 말이에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재장전 시간 7분대 고정. 안전경보 0회. 사격선 공백 0. 탄약 신뢰성도 100%였어요. 설원에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발사기부터 재장전차 그리고 로켓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무전기에서 사격잭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포대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리듬이었죠. 80km 떨어진 목표에 모든 로켓이 정확히 명중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포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장비를 샀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지키는 약속은 함께 만들었어요. 포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안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거였어요. 책임과 데이터, 그리고 약속으로 사람을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진짜 국방력이라고 생각해요. 클린룸에서 들렸던 공조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소리는 약속의 소리였거든요.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날 밤 막사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장비를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군인을 지키는 관계라는 걸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그런 신뢰가 생겼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신뢰가 있었어요. 기술보다 앞선 건 사람을 지키려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약속이 폴란드 포대원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꼭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진짜 동맹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은 진실로 사람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지금까지 마음의 불빛이었습니다.